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신문을 진행한 뒤엔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먼저 선고 결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순상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또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네,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제안을 했고, 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부분 등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분 무죄로 봤습니다. 또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와 이제 이상민 전 장관과 얽혀 있는 이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 언론사 단전 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단전 단수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라며 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가 마치 사전에 만들어 놓은 계엄 선포문에 의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공문서를 꾸며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을 한 걸 봤을 때 학력과 경력을 비춰보면 약 3개월 만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걸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또 한 전 총리를 향한 재판부의 질타도 있었는데요. 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 내란죄가 왜 성립되는지 천천히 설명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친위 쿠데타라고 봤습니다. 이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내란과 이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해 이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민주적 절차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 이 구제의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저항권을 경고성 계엄이라고 말하지만 혹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내란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국민들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갈등 쉽사리 봉합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한 전 총리가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오늘 재판부 입정 과정부터 해서 이제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총리가 재판부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제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이제 선고 과정을 들었는데요. 초반만 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나하나 내릴 때도 재판부를 응시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부터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을 때 한 전 총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방청석과 기자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정 구속 여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한 전 총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선고 같은 경우 앞으로의 내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선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는데요. 이 재판부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영장주의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등이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이는 신속히 국회에 들어가 해제를 요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이 내려진 만큼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다음 달 말씀드린 대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1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하면서 저희가 시시각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해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해명은 들어봐야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 밖에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오늘 회견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정리해 주시죠. 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신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등 각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정됐던 90분을 넘겨서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갑질, 폭언 논란과 부정청약 의혹 등에 휩싸여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걸 검토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참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면서도 인사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서 내비쳤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신 역시 그게 아쉽지만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영수회담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 등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된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 개입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반란 행위와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엄단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집값과 관련해선 공급 확대 방안은 곧 발표할 거지만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란 관계당국의 예측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을 두곤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 한국과 타이완이 공급자 우위에 있고 한미 통상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에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적용받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는 걸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또한 거듭 밝혔고요. 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한지, 안전한지, 그리고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게 생각이라면서 이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그동안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들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죠. 돈 전달 경위와 시점 등을 두고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강선호 의원에 대한 이번 조사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은 강선호 의원 소환에 앞서 1억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모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시 의원과 전달 창구로 지목된 강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번갈아 부른 데 이어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질 조사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한 설명부터 다릅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씨 의원은 경찰에 지난 2021년 말 남 전 사무국장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남 씨는 다른 시기를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의 전달 과정이나 사용처를 두고도 말이 다른데 김 씨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의 요구를 받고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남 전 사무국장은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강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며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강선호 의원의 기존 해명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금품이 전달된 사실도 나중에 보고를 받은 뒤에야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돈을 돌려준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 씨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앞서 강 의원은 돈 전달 보고를 받은 즉시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년 전 사건이라 세 사람의 주장 외에는 별다른 물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진위를 가려낼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을 런던 중심부에 세우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8년 만에 이뤄지는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 앞두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건데요. 보안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있는 옛 조폐국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질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And this will be a spy hub for them to have more resources, more personnel, more diplomats to survey and intimidate Hong Kongers and dissidents here in the UK. 중국은 지난 2018년 이 부지를 약 5천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19세기에 건립된 유서 깊은 건물을 중국 대사관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은 수년째 보류됐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이 지나가는 이곳에 중국 대사관이 들어서면 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안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Chinese don't spy for embassies. They spy, they recruit and they run agents, usually in third countries, well away from the security services of the target country. And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국 정부가 건설 계획을 승인한 것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리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So even before he gets there, he's been held hostage by Xi Jinping, which is just a terrible look for a British Prime Minister.
야당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공산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냐며 비난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데다 일부 제설이 안 된 곳들이 있어 차량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벽부터 그곳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지금 항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격포항은 눈발이 날렸다가 그쳤다가 또 강한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가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방송 전에 격포항 이곳저곳을 돌아봤는데요. 네, 추위에 강풍까지 겹쳐 항구가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예, 어시장은 오가는 손님 없이 점포마다 불이 꺼져 썰렁했습니다. 어선들도 서로 단단히 묶여 정박해 있고 장비를 점검하는 선원들만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역시 운영을 중단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새벽부터 최대 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이곳 부안으로 오는 길에도 앞이 뿌옇게 흐려질 만큼 눈보라가 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전북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 김제와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북 남부 내륙에 1에서 5cm,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곳에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곳곳에 특보가 내려지자 전북자치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공원 등 모든 탐방로가 통제됐고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과 어선 운항도 멈췄습니다. 현재 당국은 빙판길 사고를 막기 위해 제설 작업에 주력하고 눈바람에 취약한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계량기 7개가 동파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서해안에 내일까지 3에서 8cm, 많은 곳에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고 제주 산간에도 많은 눈이 내려 한라산 등반로와 일부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안 격포항에서 YTN 김민성입니다.